아이고, 또 머리가 지끈거려서 약두알. 그냥 삼켰지. 물 마실 시간도 없더라고. 나는 아침마다 막걸리 반 사발로 속을 푸는데 그게 제일 시원해. 편의점 샌드위치로 대충 때우는 게 뭐 어때 배만 부르면 됐지. 여러분, 혹시 이런 말들 낯설지 않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습관들이 여러분의 간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제가 40년간 간질환 환자들을 치료하며 깨달은 가장 무서운 진실이 있습니다. 간이 망가지는 건 술이나 바이러스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반복하는 아침 습관들, 바로 그 안에 간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환자 차트 수천 장을 분석한 끝에 내린 결론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루의 첫 30분, 아침의 작은 선택이 평생의 간 건강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67세 박상철 씨는 공복에 매일 삼킨 진통제 2알 때문에 간이 10배 넘게 손상돼 응급실에 쓰러졌습니다. 59세 정재훈 씨는 15년간 해장술을 습관처럼 마시다 결국 간경화 직전까지 갔습니다. 72세 김순자 씨는 건강을 챙기겠다며 공복에 보조제를 한 움큼씩 삼키다 약물성 간염 판정을 받았습니다. 62세 이명희 씨는 편의점 샌드위치와 도넛으로 아침을 시작한 지 5년 만에 지방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70세 최은영 씨는 TV에서 본 간헐적 단식을 그대로 따라했다가 간 수치가 3배로 치솟아 버렸습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이웃이자 어쩌면 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더 끔찍한 건 간은 70% 이상이 망가질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고 착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 병원 침대 위에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심장은 아프면 가슴을 움켜쥐고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위가 아프면 속쓰림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간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간 이식을 기다리다 차례를 맞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환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공복에 삼킨 약이, 무심코 마신 해장술이, 편의점 음식과 무분별한 건강보조제가, 그리고 잘못된 단식이 간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침 30분, 그 시간이 바로 간을 살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는 결정적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경험한 6명의 환자 사례를 통해 어떤 습관이 간을 파괴하고 어떤 습관이 간을 살리는지를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신다면 수천만 원의 병원비와 평생의 고통을 막을 수 있는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간 건강의 비밀을 밝혀드리겠습니다. 저는 김도원입니다. 올해 78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간담체외과에서 평생을 보낸 간 전문의이자 지금은 이 병원 간 센터의 명예교수로 남아 있습니다. 40년 동안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을 만났고 간이 얼마나 침묵 속에서 무너져 가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아왔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기억 속에서도 잊기 어려운 한 환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직접적인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습관은 우리 일상에서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새벽 6시 서울 강남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은 갑자기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이 열리고 의료진이 들것을 내리자 그 위에 누운 한 남성의 얼굴이 불빛 아래 드러났습니다. 그 얼굴은 형광등 불빛마저 무겁게 반사하며 누렇게 바랜 종이처럼 생기를 잃어 있었습니다. 눈의 흰 자위마저 노랗게 물든 상태였습니다. 응급실에 모인 사람들은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긴장했습니다. 황달, 그것도 매우 심각한 단계라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그 환자의 이름은 박상철 씨, 67세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먹이며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의료진을 따라 뛰어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어요. 그냥 늘 먹던 두통약만 먹었을 뿐인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묻어나왔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눈앞에서 보는 일,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응급실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간호사들은 혈액 샘플을 채취했고 모니터는 삐삐 소리를 내며 환자의 혈압과 산소 포화도를 표시했습니다. 잠시 후 결과가 나왔을 때 담당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AST 수치 850, ALT 수치 920, 빌리루빈 수치 15 이상. 간이 제 기능을 거의 잃었다는 뜻이었습니다. 급성 간부전, 즉 간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까지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습니다. 정상 범위는 30에서 40을 넘지 않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박 씨의 간 수치는 그 20배 가까이 치솟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간세포들이 집단으로 쓰러져 더는 기능을 못하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알코올, 바이러스성 간염? 아니었습니다. 의외로 너무나 평범한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박상철 씨는 은퇴 후 경비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는 삶. 그런데 그의 하루는 언제나 같은 의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침대 옆 서랍을 열고 진통제 2알을 꺼내 물 한 모금 없이 삼키는 것.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침마다 찾아오는 둔한 두통. 머리가 아프면 하루가 너무 힘들잖아. 그렇게 시작된 습관은 어느새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먹던 약이었지만 어느새 매일 아침 공복에 삼키는 루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진통제 흔히 복용하지 않으십니까? 박 씨도 위험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공복 상태에 몸에 들어온 약 성분은 음식이 없으니 바로 혈액으로 흡수됩니다. 그리고 그 독성 성분은 곧장 간으로 향합니다. 간세포들은 해독 효소를 총동원해 그 성분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루 이틀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일주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매일 반복되면 수천 개, 수만 개의 간세포들이 조금씩 아무 소리도 없이 파괴됩니다. 간은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렇게 조용히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간은 침묵 속에서 서서히 무너져 갑니다. 박상철 씨 역시 자신이 간을 매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혼수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의 차트를 들여다보며 무거운 한숨을 내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환자를 저는 수없이 봐왔습니다. 술 때문도 바이러스 때문도 아닌 단지 일상의 작은 습관 때문에 간을 잃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통약뿐만이 아닙니다. 진통제, 수면제, 심지어 건강보조제라고 불리는 것들조차 간을 혹사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안전하다고 믿으며 무심히 반복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간은 7080%가 망가질 때까지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위장은 아프면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심장은 가슴을 조이게 합니다. 하지만 간은 끝까지 참습니다. 그리고 더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그게 바로 간의 침묵이 가진 무서움입니다.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간을 지키는 방법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보약이나 값비싼 건강식품이 아니라 일상에서 작은 습관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공복에 약을 삼키는 습관, 필요 이상으로 진통제를 남용하는 습관, 음주 후 해장용으로 또 다른 약을 찾는 습관,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박상철 씨의 경우처럼 어제까지 멀쩡하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은 무엇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혹시 무심코 삼킨 약 한 알이 간을 갉아먹고 있는 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환자실에서 간을 이식받지 못하면 생명을 위협받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지식 전달이 아니라 제 평생이 쌓아온 경고입니다. 간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결코 안전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우리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마지막 경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또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려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 그중 어떤 것들이 간을 위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박상철 씨의 이야기가 끝난 뒤에도 제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십 년간 수많은 환자를 봐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잊히지 않는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정재훈 씨였습니다. 그 역시 평범한 회사원으로
어느 날 갑자기 간의 침묵 속에서 무너져 내린 또 다른 사례였지요. 정재훈 씨의 아침은 언제나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전 7시 반 출근 준비를 마치기 전 그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늘 막걸리 한 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뚜껑을 돌려 열 때 나는 톡 소리. 그 순간만큼은 속이 시원해지고 답답했던 머리가 풀리는 듯 했습니다. 잔에 막걸리를 따르고 한 잔, 두 잔, 딱 반 사발쯤 마시고 나면 어젯밤의 숙취가 사라지는 것 같았고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는 얼굴에는 자신감마저 비쳤습니다. 59세.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30년 넘게 영업 일만 해온 베테랑. 거래처 사람들과의 술자리는 그의 일과나 다름없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은 기본이었고 소주 한두 병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고 속이 울렁거릴 때마다 그는 선배들이 전해준 비법을 떠올렸습니다. 해장술이 최고야. 막걸리 한 잔이면 속이 확 뚫린다니까. 그렇게 시작된 습관은 어느새 15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가끔이었지만 나중에는 술자리가 없어도 습관처럼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하루를 시원하게 여는 거지 뭐. 크게 문제 될 거 없어. 하지만 그 무심한 습관은 어느 날 붉은 경고등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우편으로 날아온 결과지를 열어본 순간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AST 152, ALT 168, 정상보다 4배 이상 높은 수치. 빨간 글씨로 표시된 결과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간이 위험한 상태라는 사실을. 병원에서 재검을 받았을 때 의사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를 그대로 두면 간경화로 직행합니다. 정재훈 씨는 얼떨떨했습니다. 자신은 과음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아침에 막걸리 반잔 정도만 마셨을 뿐인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술은 얼마나 자주 드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 정도요.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아침에 해장술은요? 잠시 머뭇거리던 그는 결국 대답했습니다. 네, 가끔이요. 그러나 사실은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간은 밤새 알코올을 해독하며 독소를 분해하고 손상된 부분을 회복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아침에 다시 알코올을 넣는 것은 이미 지쳐있는 소방관에게 다시 불 끌어가라고 내모는 것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재훈 씨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 스마트폰을 켜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해장술, 간 손상, 알코올성 간질환. 화면에 떠오른 사진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매끈한 건강한 간과 달리 간경화 환자의 간은 울퉁불퉁하고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는 마치 자기의 미래를 본 듯했습니다. 그는 비로소 해장술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해장술은 치료가 아니라 단순한 착각이라는 사실.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고 다음날 농도가 떨어지면서 두통과 메스꺼움 같은 금단 증상이 찾아옵니다. 그때 다시 술을 마시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오르며 증상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중독자가 마약을 찾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악순환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세포 파괴의 과정이었습니다. 알코올은 간세포 안으로 들어가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합니다. 세포의 발전소라 불리는 이 구조가 무너지면 세포는 더 이상 에너지를 만들 수 없고 결국 죽습니다. 물론 간은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재생 속도보다 파괴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죽은 세포 자리에 흉터 조직이 쌓이게 되고 그것이 바로 간경화로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정재훈 씨는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손은 문손잡이에 닿았지만 끝내 열지 못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 인터넷에서 본 충격적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부터 그는 해장술을 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첫 일주일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두통과 메스꺼움이 매일 아침 찾아왔고 냉장고 앞을 지나갈 때마다 술을 찾는 본능적인 유혹이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참고 또 참았습니다.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몸이 가벼워졌고 한 달이 되자 아침이 견딜만해졌습니다. 3개월 후 재검진에서 그의 간 수치는 다소 낮아졌습니다. AST 98,
ALT 105. 여전히 높은 수치였지만 그래도 내려간 수치의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가긴 어렵습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재훈 씨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매일 아침 마신 막걸리 반 잔이 그의 간을 얼마나 망가뜨렸는지, 그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손상된 간은 결코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관리할 수는 있어도 원래대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방이 중요합니다. 정재훈 씨는 결국 평생 금주를 다짐했고 병원 진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침마다 찾던 막걸리 반 잔이 남긴 대가는 너무나 혹독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의 냉장고 안에도 해장술이 기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정도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습관처럼 마시는 그 한 잔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간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간은 끝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심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정재훈 씨의 이야기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 어쩌면 당신의 일상 속에서도 반복되고 있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장술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무심코 하는 또 다른 습관들, 그것들이 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재훈 씨가 해장술을 끊고 나서도 간을 완전히 되돌릴 수 없었던 것처럼 간은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쉽지 않은 장기입니다. 그 침묵의 장기가 얼마나 쉽게 상처받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술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여기는 약과 건강보조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박상철 씨의 침대 옆 서랍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곳에는 늘 하얀색 플라스틱 통이 놓여 있었습니다. 통을 열면 익숙한 약 냄새가 퍼져 나왔습니다. 아세트아미노펜 500mg, 약국 어디서든 손쉽게 살 수 있는 평범한 진통제. 특별할 것도 위험해 보일 것도 없는 알약이었습니다. 통 안에는 반짝이는 은박지에 쌓인 약들이 가득 들어 있었고, 그는 마치 아침마다 양치질하듯 당연하게 그 약을 삼켰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그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머리 한쪽이 욱신거렸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하면서 생긴 만성 긴장성 두통 때문이었습니다. 불규칙한 야간 근무와 부족한 수면이 그의 머리를 짓눌렀고, 그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약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어 약통을 꺼내고 은박지를 찢어 두 알을 손에 떨어뜨렸습니다. 물을 마시러 주방까지 가는 건 귀찮았습니다. 그냥 침으로 삼켰습니다. 목에 걸리는 느낌을 억지로 삼키며 곧 찾아올 안도감을 기다렸습니다. 약을 삼키고 나면 30분쯤 뒤 두통이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공복에 먹어야 약이 빨리 듣지. 물과 같이 먹으면 늦게 녹잖아. 스스로의 방식이 더 효과적이라고 굳게 믿었고, 그 믿음은 수년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속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복 상태의 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알약은 빠르게 녹았고 음식이 없으니 그대로 혈액으로 흡수되었습니다. 그 고농도의 약 성분은 곧장 간으로 향했습니다. 간세포들은 갑작스러운 약물 홍수에 비상경보를 울렸습니다. 해독 효소들이 쉴 틈도 없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는 고농도 약물의 폭탄 투하는 결국 간세포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활성산소가 쏟아져 나오며 미토콘드리아를 공격했고 세포막은 손상되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라면 버틸 수 있었겠지만 3년간 1000번 넘게 반복된 이 습관은 간을 조금씩 망가뜨렸습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 흉터 조직이 쌓이며 간은 점점 딱딱하고 울퉁불퉁하게 변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결국 간은 손을 들었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간 박상철 씨의 혈액 수치는 정상의 10배를 넘어섰습니다. 급성 간부전. 의료진은 경악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두통약이에요.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약이잖아요.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하지만 문제는 약 자체가 아니라 방법이었습니다. 공복에 먹는 습관, 그것이 독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72세 김순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 건강에 신경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TV 건강 프로그램을 꼬박꼬박 챙겨보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바로 메모했고, 약국이나 마트에서 약사가 추천하는 건강보조제는 빠짐없이 사들였습니다. 침실 서랍 위에는 보조제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종합비타민, 오메가3,
글루코사민, 코엔자임 Q10, 루테인, 밀크시슬까지 누가 봐도 건강을 위해 부지런히 관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녀의 아침은 늘 보조제 섭취로 시작됐습니다. 빨간 통에서 한 알, 파란 통에서 두 알, 초록 통에서 한 알, 손바닥 위에는 크고 작은 알약이 6개나 쌓였습니다. 그녀는 물 한 컵으로 단숨에 삼키며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건강은 아침부터 챙겨야지. 하루를 든든히 시작해야 해. 그런데 아침 식사는 늘 그 1시간 뒤였습니다. 보조제가 몸에 먼저 들어가고 음식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나자 그녀의 몸은 이상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보다 쉽게 피로해지고 소화가 잘 안 되었으며 입맛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건강검진 결과는 달랐습니다. 재검 끝에 내려진 진단명은 약물성 간염.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건강을 챙기겠다고 꼬박꼬박 먹었던 보조제들이 오히려 그녀의 간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과 특정 보조제들은 간에 쌓이기 쉽다고, 특히 공복에 섭취할 경우 흡수 속도가 빨라져 독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게다가 여러 종류를 한꺼번에 복용하면 간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몇 배로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김순자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쓴 돈이 오히려 자신을 병원으로 데려온 셈이었으니 말입니다. 치료는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입원만 2주, 약물 치료는 6개월 이상 이어졌습니다. 치료비로만 2천만 원 가까이 지출되었습니다. 보조제를 사는데 쓴 돈보다 훨씬 더 큰 비용이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보조제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손상된 간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관리와 경계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간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약이나 보조제에도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공복에 들어온 알약, 보조제, 심지어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것들조차 간에겐 갑작스러운 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은 마지막 순간까지 침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쉽게 속습니다.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습니다. 박상철 씨와 김순자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습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간을 지킬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다음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박상철 씨와 김순자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간은 마지막까지 침묵하다가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그 침묵의 장기를 갉아먹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은 약이나 보조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우리의 아침 식사 습관 속에도 간을 파괴하는 독이 숨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명희 씨의 사례입니다. 이명희 씨는 올해 62세로 동대문에서 의류 도매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반 알람이 울리면 그는 곧장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허리와 무릎은 예전 같지 않아 뻐근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새벽 7시까지는 가게 문을 열어야 했고 동대문이 하루는 새벽부터 전쟁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집에서 차려 먹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굳이 시간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바쁘게 사는데 아침밥까지 챙길 필요 있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으면 되지. 그의 출근길에는 늘 24시간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새벽 어둠을 환하게 비추었고 자동문이 열릴 때 들리는 띠링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와 음식 냄새가 그를 반겼습니다. 그는 익숙한 동선으로 냉장 진열대 앞에 섰습니다. 햄 샌드위치 하나를 집고 옆 진열대에서 소시지 포장을 챙기고 베이커리 코너에서 초코 도넛 하나를 골랐습니다. 계산대에 도착해 아메리카노를 주문하며 설탕 2개를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총 8,000원. 빠르고 간편하며 배부른 아침. 그가 말하던 든든한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해 셔터를 올리고 불을 켠 후 그는 봉투를 열어 햄 샌드위치를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빵 사이에 짭짤한 햄과 마요네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소시지를 한 입에 넣으면 육즙이 터지며 기름진 맛이 혀끝을 감쌌고 달콤한 커피로 그 기름기를 씻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콜릿 도넛, 입안 가득 달콤한 맛이 번지며
그제야 하루를 시작할 힘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침은 든든하게 먹어야 해. 이런 게 진짜 에너지지. 그렇게 시작된 습관은 어느덧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속에서는 조용한 재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밤새 비어있던 위장에 고지방 고당분 음식이 한꺼번에 들어오자 위는 급히 소화액을 분비했습니다. 분해된 지방은 소장을 거쳐 혈액을 타고 간으로 향했습니다. 간세포들은 갑자기 밀려든 엄청난 지방의 비상작동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처리 속도보다 들어오는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간세포 안에는 작은 지방 방울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고 이 방울들이 점점 합쳐지며 세포를 가득 채웠습니다. 세포는 부풀어 올랐고 간은 무겁고 커지며 점차 정상 기능을 잃어갔습니다. 그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피곤하면 나이 탓이라 생각했고 조금 무거운 몸은 일 때문이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6개월 전 정기 건강검진에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초음파 검사 도중 간을 비추는 화면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정상 간은 어두운 회색인데 그의 간은 마치 조명을 켠 듯 하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중등도 지방간입니다. 간의 30% 이상이 지방으로 차 있습니다. 이명희 씨는 놀랐습니다. 지방간이요? 좀 쉬면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지방간 환자의 20에서 30%는 간경화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간경화는 곧 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식습관을 지금 당장 바꾸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그 말은 그의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간암 치료비라는 검색어를 치자 수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균 5천만 원에서 1억 원, 가게를 몇 년간 운영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매일 8천 원을 쓰던 그 습관이 언젠가 1억 원짜리 재앙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명희 씨는 달라졌습니다. 새벽에 30분 일찍 일어나 집에서 밥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계란찜, 나물, 두부, 된장국처럼 기름기 없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나칠 때마다 달콤한 냄새와 화려한 진열대가 그를 유혹했지만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1억 원이 사라진다. 3개월 뒤 재검에서 그의 간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6개월 뒤 더 개선되었고 1년이 지나자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처럼 되지는 못했습니다. 늘어난 간세포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그는 아침마다 밥상을 차리며 스스로를 다잡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날 때마다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저 안에 햄 샌드위치 하나가 내 간을 얼마나 무섭게 망가뜨렸던가.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사람의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혹은 간편하다는 이유로 매일 반복하는 그 선택이 바로 간의 침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고지방, 고당분 음식은 단순히 뱃살만 늘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간세포 안에 스며들어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파괴를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배부르고 힘이 나는 것 같아도 간은 그 순간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간을 위협하는 습관은 약과 보조제, 술, 편의점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마시는 음료 한 잔, 잠들기 전에 작은 습관, 그 속에도 간을 향한 보이지 않는 칼날이 숨어 있습니다. 이명희 씨가 편의점에서 시작된 작은 습관으로 지방간 진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의 일상 속에는 간을 위협하는 수많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 주인공은 술도 약도 보조제도 아닌 오히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습관 때문에 위기를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70세 은퇴한 약사 최은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최은영 씨는 평생을 약국에서 일하며 건강과 의학을 가까이에서 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도 건강에 관한 관심은 누구보다 많았습니다. 그는 집, 거실 서랍에 TV 리모컨을 늘 가까이 두고 건강 프로그램은 어김없이 챙겨보았습니다. 유명 의사나 교수들이 나와 새로운 건강법을 소개하면 빠짐없이 메모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의학 토크쇼에서 간헐적 단식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16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세포가 스스로를 청소하는 자가포식이 일어나 세포 재생이 촉진됩니다. 이 이론은 노벨 생리의학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말에 최은영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노벨상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그날 밤 곧바로 실천을 다짐했습니다. 저녁 6시 반에 식사를 마치고 시계를 보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 반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되는구나. 생각보다 쉽네. 단순해 보였고
무엇보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방법이라고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라면 밥을 지었을 시간이었지만 그는 주방 대신 거실로 향했습니다.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웠습니다.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꾹 참았습니다. 이건 건강을 위한 거야. 조금만 버티면 젊어진다니까. 9시가 되자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블랙커피를 내렸습니다. 단식 중에는 칼로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들었기에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았습니다. 쓴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그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 거지. 그렇게 버티며 시계를 바라보다가 10시 반이 되자 냉장고로 달려가 밥을 퍼 한 숟가락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밥알이 입안에서 씹히는 감촉이 그 어느 때보다 달콤했습니다. 이렇게 먹으니 밥이 꿀맛이네. 처음 일주일 동안은 체중이 1kg 줄었습니다. 2주 후에는 2kg. 거울 속 얼굴선이 조금 갸름해진 것 같았습니다. 성취감이 밀려왔습니다. 역시 노벨상 1호는 다르네. 그는 지인들에게도 자랑했습니다. 16시간 단식해봐. 살도 빠지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그러나 그가 모르는 사이 간은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밤새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은 간은 아침에도 에너지원이 공급되지 않자 저장된 글리코겐을 꺼내 혈당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6시간은 너무 길었습니다. 글리코겐이 바닥나자 간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단백질 분해,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가져오고 심지어 자기 자신의 단백질을 쪼개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암모니아 같은 독성 물질이 생겼습니다. 평소라면 간이 암모니아를 처리해 배출하지만 단식으로 지친 간은 에너지를 만들고 스스로를 분해하는 데 바빠 해독까지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최은영 씨는 아침마다 투통과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거울을 보니 피부가 노랗게 뜨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날씨 탓이겠지. 나이 들면 다 이렇지 뭐. 그러나 2달째가 되자 증상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극심한 피로로 소파에 앉으면 몸을 일으키기조차 힘들었고 계단을 오를 때는 숨이 가빠 멈춰 서야 했습니다. 집중력도 떨어져 책을 읽어도 머리에 남는 게 없었고 밤에는 잠을 설치기 일쑤였습니다.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병원에 가봐. 결국 그는 딸의 권유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본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높습니다. AST 120, ALT 135. 그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는데요. 약도 안 먹는데 왜 이렇죠? 의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최근에 생활 습관에 바뀐 게 있으신가요? 그제야 그는 말했다. 2달 전부터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어요. TV에서 좋다고 해서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원인입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죠. 특히 70세 이상 고령자, 간이 약해진 분, 당뇨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에게는 장시간 공복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겐 세포 재생이 일어날지 몰라도 노인에게는 간이 스스로를 분해하다가 독성 물질이 쌓여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최은영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건강을 지키기 위해 쌓아온 지식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간헐적 단식을 멈추고 다시 아침을 챙겨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달걀, 김치 같은 평범한 한식 아침이었습니다. 처음엔 억지로 먹었고 입맛이 없었지만 꾸준히 이어가자 몸이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한 달 후 재검에서 간 수치는 내려가기 시작했고 3개월 뒤에는 더 호전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당부했습니다.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평생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는 TV 건강 프로그램을 볼 때도 무조건 따라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좋다고 해서 내게도 좋은 건 아니구나. 그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약이 되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겁니다. 도대체 간을 지키는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본 제가 40년간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이 결론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수천 명의 생과 사 속에서 체득한 경험입니다. 중환자실의 침묵 속에서 울리던 삐삐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7일째, 박상철 씨의 몸은 드디어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혈압 120에 75, 맥박 72, 산소 포화도
98%. 수치 하나하나가 그가 기적처럼 살아 돌아왔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침대 머리맡에는 아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꼬박 병원 의자에서 잠을 청했던 얼굴은 수척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환하게 빛났습니다. 남편이 돌아왔다는 안도감과 감사가 눈가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부신 형광등 불빛이 시야를 채웠고 코끝에는 소독약과 알코올이 섞인 병원의 특유의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바싹 마른 입술을 움직이려 했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내가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깨어났어요? 떨리는 목소리 속에는 살아 돌아온 기적에 대한 벅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회진을 돌다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차트를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AST 82, ALT 95, 불과 일주일 전 850과 920을 기록했던 수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떨어져 있었습니다. 간은 정말로 놀라운 장기입니다. 무너질 때는 아무 소리 없이 고요하게 사라지지만 다시 살아날 때는 생명력의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기적을 만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돌아오지 못한 채 눈을 감았고 그 모습을 보며 의사로서 느낀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그의 눈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힘겹게 눈동자를 굴리며 무언가를 전하려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씨,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공복에 약을 삼키지 마세요. 다음에는 저도 아무도 살릴 수 없습니다. 그 짧은 말에는 제가 걸어온 40년 의사의 길이 담겨 있었습니다. 레지던트 시절부터 응급실에서 수많은 간부전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그중 일부는 살아났고 많은 이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남은 건 한 가지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일찍, 조금만 더 제대로 알려줬다면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세월이 흐르며 저는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했고 차트를 분석하며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간을 지키는 길은 거창한 비법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침 30분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습관에 있었습니다. 박상철 씨가 퇴원 전날 제 진료실에 찾아왔습니다.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스스로 두 발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는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원장님,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온 눈빛은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꺼내 4가지를 적어 주었습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단순하지만 결정적인 습관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밤새 가는 혈액 속 독소를 걸러내고 담즙을 만들어냈습니다. 아침에 물 한 잔은 간을 깨워주고 독소를 씻어내는 샤워와 같습니다. 두 번째, 아침 식사는 담백하게 하는 것. 계란, 두부, 나물과 같은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집밥이 간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반대로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간을 비상 모드로 몰아넣습니다. 세 번째, 약과 보조제는 반드시 식후 30분에 섭취하는 것. 음식이 함께 들어가면 약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어 간의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공복의 간과 식후의 간은 완전히 다른 상태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네 번째, 해장술을 끊는 것. 숙취에는 술이 아니라 따뜻한 국물이 해답입니다. 북어국, 콩나물국은 지친 위장을 달래고 전해질을 보충해 줍니다. 술로 술을 푼다는 것은 단순한 착각이며 결국 간을 2번 죽이는 길일 뿐입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단하지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진료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건물 숲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심히 아침을 시작하며 자신의 간을 포기하고 있을까? 공복의 약을 삼키고 해장술로 속을 달래고 편의점에서 기름진 샌드위치를 고르고 끼니를 아예 굶으며 하루를 열고 있겠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침묵 속에서 버티던 간이 어느 순간 갑자기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심장은 다릅니다. 심장이 아프면 가슴을 움켜쥐게 되고 응급실로 달려갑니다. 심폐소생술로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간은 침묵합니다. 70% 이상이 손상될 때까지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순간에는 이식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 이식은 돈으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1억 원이 넘는 수술비도 문제지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 것이 더 큰 난관입니다. 혈액형이 맞아야 하고 크기가 맞아야 하고
기증자의 건강이 따라줘야 합니다. 결국 많은 환자들이 순서를 기다리다 차례가 오기 전에 눈을 감습니다. 그것이 간의 침묵이 가진 가장 무서운 진실입니다. 박상철 씨는 퇴원하며 저에게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원장님, 제 생명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박 씨, 이제 가족들에게 이 4가지를 꼭 알려주세요. 이웃들에게도 전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가 생명을 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내일 아침을 떠올려 보십시오.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실 겁니까?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간을 깨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랍을 열어 약을 꺼내 드시겠습니까? 아침 식탁 위에는 담백한 집밥이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편의점에서 집어온 가공식품이 놓여 있습니까? 간을 지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비싼 보약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약을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아침에 30분, 당신이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 작은 시간이 수천만 원의 병원비를 막아주고 당신의 생명을 지켜주며 가족들의 눈물을 멈추게 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아침 30분을 허투루 보낼 것인가? 아니면 당신의 간과 삶을 살리는 기적으로 만들 것인가? 그 답은 오늘 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의 행동 속에 있습니다. 건강한 간으로 100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침이 곧 당신의 미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씨앗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